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진짜 부를 만든 사람들은 먼저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보았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 평범한 인생은 끝나고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미국 중서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도시 오마하. 그곳에 한 명의 젊은 투자가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금융 제국을 세우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눈에 이상한 회사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름도 생소한 샌본맵스. 보험사들에게 전력선, 상하수도, 도시 인프라의 정밀 지도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GPS조차 없던 시대, 이 지도는 보험사들에게 금덩어리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산업이 통합되면서 고객이 사라졌고 주가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외면했지만 그 젊은 청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가의 추락 속에서 이건 거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샌본이 들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만 정리하면 주당 65달러의 수익이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회사를 움직이려면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했습니다. 즉, 더 많은 주식을 사야 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가족 모두를 투자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부모, 이모, 아는 사람까지 모조리 설득해 돈을 모았죠. 목표는 단 하나, 회사를 뒤집을 만큼의 지분 장악.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샌본의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사회 멤버들 중 정작 아무도 회사 주식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척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누리던 무임승차자들이었죠. 젊은 투자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들을 끌어내리고 회사를 바꾸겠다. 멘토 벤저민 그레이엄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돈을 몰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그 충고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샌본 주식을 더 많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힘을 손에 넣고 이사회에 돌아와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은 전원 해고입니다. 겁에 질린 이사회는 무릎을 꿇었고 회사는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는 45%의 순수익을 챙기며 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이 사건 이후 60년 동안 투자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대공황 한복판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공한 식료품점 사업가였고 아버지는 주식 중개업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버핏이 2살이 되던 해, 미국 전체가 대공황의 늪에 빠지면서 모든 번영이 끝나버렸습니다. 대공황이 수많은 가정에 가져다준 고통과 절망감,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경제 위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회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 재앙을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투기성 주식으로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워드 버핏은 고객 자산을 지켜주는 신중한 주식 중개인이라는 명성을 빠르게 얻었어요. 그의 정직하고 원칙적인 사업 방식은 어린 워렌 버핏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태어날 때 제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 가르치신 적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워렌 버핏에게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워렌이 하워드 버핏을 그토록 우상화한 이유는 어머니로부터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글쎄요, 우리는 어머니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오늘이 끔찍한 하루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워렌 버핏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두통을 앓으셨는데
그럴 때는 어머니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죠. 다행히 남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요. 부모가 끊임없이 간접적인 비난을 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부끄럽게 만든다면, 특히 보호자가 되어야 할 부모가 그런다면 아이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것은 분명히 세상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방해할 거예요. 워렌이 어렸을 때부터 레일라 버핏은 워렌과 여동생을 자주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 때문에 어린 워렌은 겁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표나 병뚜껑을 수집하는 취미에 빠져들었어요.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분류하고 개수를 세는 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취미는 그에게 질서감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10대에 접어들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그를 어두운 길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하워드 버핏이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가족 전체가 워싱턴 DC로 이주했어요. 워렌 버핏은 낯선 환경에 놓여 있었고 수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의정 활동에 몰두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와 여동생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워렌 버핏은 반항적이 되었어요. 그는 학교를 빼먹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반항적인 행동은 결국 하워드 버핏이 개입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아버지가 실망했다는 사실을 안 워렌 버핏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워렌 버핏은 아버지와 함께 뉴욕을 여행하던 중 골드만삭스의 수석 파트너인 시드니 와인버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젊은 워렌 버핏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와인버그를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어요. 신문 배달로 상당한 돈을 벌었고 핀볼 머신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역 이발소에 자신의 기계를 설치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버핏은 확률 계산에 뛰어났어요. 경마 베팅에 참여하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버핏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여러 사업을 통해 $5,000를 벌었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버핏은 처음에 대학 진학을 포기할 계획이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고등교육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버핏은 졸업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워튼 경영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희 같은 대기업의 미래 임원이 되려고 워튼에 다니는 반면 워렌 버핏의 목표는 오직 하나, 더 뛰어난 투자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의 공동저자가 워튼에서 강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 책은 데이비드 도드의 증권 분석이었어요. 버핏은 대학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도드가 버핏에게 공동저자를 소개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가치 투자로 알려진 투자 기법을 개척한 인물이었어요. 그레이엄은 1920년대 호황기에 비이성적인 투기로 인한 재앙을 목격한 후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나은 투자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를 존경해왔고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봤어요.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6명 정도 있는데 벤 그레이엄은 제게 투자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일을 처리하고 실행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벤 그레이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버핏은 대학 졸업 후 컬럼비아 대학의 MBA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그레이엄이 소유한 투자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버핏은 주식 분석가로 고용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담배꽁초라고 불리는 회사들을 찾아내는 것. 그는 이렇게 설명하곤 했죠. 담배꽁초 투자란 이미 거의 죽어가는 형편없는 회사를 아주 싸게 사서 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모금의 가치를 공짜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떠올려 보세요. 이미 누군가가 거의 다 피우고 버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더러운 꽁초. 겉보기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끝에 단 한 모금 정도는 남아있죠. 그 한 모금을 피우는 건 공짜입니다. 버핏은 바로 그런 회사를 찾았습니다. 미래도 없고 성장도 없고 매력도 없는 기업,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바닥까지 떨어진 주가.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마지막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산 하나만 정리해도 즉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 회사가 망해도 투자자는 돈을 버는 기이하지만 확실한 구조. 버핏은 바로 이 마지막 한 모금을 찾아 죽어가는 회사들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모금을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빨아들이며 스스로의 첫 번째 부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이 전략이 바로 그가 젊은 시절에 사용했던 담배꽁초 투자법입니다. 형편없는 회사를 싸게 사서 남아있는 자녀 가치만 끌어낸 뒤 떠나는 방식.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위험한 전략은 결국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이끄는 첫 번째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레이엄 뉴먼에서 일하면서 버핏은 투자 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개인 재산을 늘릴 수 있었어요. 당시 그의 재산은 19,000달러로 현재 가치로 약 20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완벽한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로그드는 뉴욕 브루클린의 초콜릿 제조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코코아콩 가격이 급등하면서 회사는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레이엄과 버핏은 회사가 이익을 위해 판매할 수 있는 대량의 코코아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가 코코아빈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높은 세금을 내야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법상의 제약이 투자 기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회는 놓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벤 그레이엄에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래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제2 프리츠커는 세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였습니다. 버핏보다 불과 7살 많은 32세의 프리츠커는 자신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로그드 주주들에게 코코아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올 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이 프리츠커는 지배적 지분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2달러 더 높은 프리미엄으로 코코아 콩을 교환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는 모든 주주들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주는 제안이었습니다. 벤 그레이엄은 이것이 완벽한 차익거래 기회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는 로그드 주식을 주당 34달러에 매수한 뒤 즉시 주당 36달러 상당의 코코아 콩으로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코코아빈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를 위해 선물 계약을 활용함으로써 위험 없이 주당 약 2달러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 그레이엄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제2 프리츠커가 로그드 주주들에게서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 2달러를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그 회사가 소유할 만한 좋은 회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레이엄의 전략과는 반대로 버핏은 자신 저축의 75%를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 반등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베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그드의 주가는 결국 주당 36달러에서 85달러로 급등했고 젊은 투자자는 13,000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2002년 가치로 14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벤 그레이엄의 제자이지만 단순한 모방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가치 투자의 본질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서 때로는 스승의 아이디어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독립적 사고가 그를 위대한 투자자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제자의 성과에 감동받은 그레이엄은 그를 빠르게 승진시켰어요. 버핏은 자신의 부와 지위에 만족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그레이엄 뉴먼에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버핏이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 벤 그레이엄은 은퇴하고
파트너십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버피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벤 그레이엄은 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여성관계나 예술 같은 다른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버핏에게 이 사건은 자신이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였어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자신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과 경험 덕분에 월스트리트에서 수익성 높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6세의 버핏은 뉴욕을 떠나 고향 오마하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온 지 몇 달 후 가족 중 몇몇이 우리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물어봤고, 저는 주식 매매 업무는 다시 하지 않겠지만 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도움으로 버핏은 많은 부유한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그의 새로운 투자 파트너십에 자금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운영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큰 아이디어를 찾는 것뿐이었어요. 버핏은 평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면 다른 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우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워렌 버핏에게는 남들과 다른 취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소 밖 세상이 외면하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핑크시트 시장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엔 이름도 생소한 기업들이 즐비했죠.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고 정보는 거의 없고 심지어 절반은 사기 회사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믿었습니다. 건초더미 같은 이 시장 어딘가에 반드시 금덩어리가 숨어 있다. 그가 수천 개 기업의 데이터를 뒤지고 또 뒤지던 어느 날 한 회사가 그의 눈에 걸렸습니다. 내셔널 아메리칸, 네브래스카의 작은 보험사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어떤 회사보다 저평가된 진짜 보물 같은 기업이었죠.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시골 농민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버핏은 결단합니다. 직접 찾아간다. 그는 팀을 꾸려 네브래스카 농가를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시골길을 달려 한 집 또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주식을 매입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핏은 어떤 농민들로부터 원래 가치보다 70%나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몰랐던 농민들은 갑자기 주가가 올랐다는 말에 오히려 기뻐하며 버핏에게 팔았죠. 경쟁자들이 절대 가지 않을 곳,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절대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분야. 그곳에서 버핏은 금광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통했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들 속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어 투자했고, 단 5년 만에 연평균 수익률 100%를 달성합니다. 버핏 파트너십의 규모는 1962년 무려 $720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 그레이엄도 이 기록을 따라잡지 못했죠. 32세의 워렌 버핏,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금융 거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에 찾아올 그 한 번의 투자가 그의 경력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셔널 아메리칸에서의 승리는 버핏에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도 누군가는 보지 못한 금광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전략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는 담배꽁초 같은 기업들을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버핏의 눈길은 모두가 잊고 있던 아주 작은 회사에 멈췄습니다. 댐스터 밀 제조, 네브래스카 비어트리스라는 인구 1만 명도 되지 않는 외딴 마을. 그곳에서 풍차와 관계 시스템을 만들던 가족 경영의 소규모 기업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긴 쇠퇴의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버핏이 본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장부 가치가 $72인데 주가는 고작 $18였던 것이었죠. 수십 년 전 방치된 것처럼 소외됐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마지막 한 모금의 가치. 버핏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회사를 청산해 즉시 차익을 얻어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수학적으로 위험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매일
수천 페이지의 재무제표를 읽어가며 댄스터 밀의 주식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배적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무능. 댐스터 밀의 관리자들은 경기 순환도, 재고 관리도, 시장 흐름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잘못된 결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은행들이 댐스터의 재고를 압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회사 폐쇄 절차에 들어갈 준비까지 하고 있었죠. 워렌 버핏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십 자본의 5분의 1, 무려 20%를 이 회사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댄스터가 무너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와 그의 금융제국이라는 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었죠. 버핏은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죠. 바로 찰리 멍거. 캘리포니아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버핏 못지않게 날카로운 머리와 강인한 추진력을 가진 신흥 투자자. 멍거가 회사의 상태를 살펴본 뒤 내린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망가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장비를 매각하고 전국에 흩어진 지점 5곳을 폐쇄하며 비용 구조를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죠. 댄스터 밀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해부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버핏과 멍거의 인생을 바꾸는 전설의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댐스터 밀을 인수한 뒤 회사를 적자에서 간신히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문제는 그 대가였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작은 마을 비어트리스에서 댐스터 밀은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어요. 수천 명이 이 회사에 의존해 먹고 살았습니다. 버핏이 회사를 다른 기업 사냥꾼에게 팔아버린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버핏을 돈만 챙기고 가는 냉혈한 투자자, 기업 약탈자로 여겼어요. 결국 비어트리스 주민들은 스스로 회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민들은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고 작은 마을 주민들이 모은 300만 달러라는 거액으로 댐스터 밀을 다시 사들였죠. 회사는 마침내 지역 공동체의 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은 이 투자에서 철수하면서도 200만 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그는 천재처럼 보였지만 정작 일반 시민들에게는 명예가 크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버핏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 명성을 회복할 투자가 필요하다. 댐스터 밀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싸게 사서 고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전략은 분명 효과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희생시킨다면 결국 자신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버핏은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싸구려 기업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이 원칙은 훗날 그의 평생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 1960년대의 불안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버핏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금융산업의 거인이자 신용카드 시장의 절대 강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지만 당시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겉보기와 달리 내부적으로 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 외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밀스러운 사업부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로 창고 영수증 발행 사업이었습니다. 기름, 코코아콩 같은 원자재를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발급해주고 기업들은 이 영수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그런데 어느 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고객 한 명이 이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콩기름 회사를 운영했지만 정작 탱크 대부분은 바닷물로 채워두고 검사관이 속도록 교묘한 한 장치를 설치했어요. 가짜 원자재를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그는 사기 영수증으로 은행에서 수억 달러를 빌려 금융시장에 투기로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도박은 실패했고 그의 사기는 곧 폭로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발급된 영수증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이미 사기였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수억 달러의 피해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워렌 버핏은 또 다른 기회를 보았습니다.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철저히 분석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기에 휘말렸지만 회사의 근본은 건재하다.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 그는 과감하게 100만 달러어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억 달러 손실을 본 은행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거대한 소송전을 예고했죠.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회장 하워드 클라크는 6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주고 조용히 사건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주들은 너무 많은 돈이다.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며 반대했어요. 버핏은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였습니다. 합의금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신뢰라는 브랜드를 지키는 길이다. 그의 말은 강력했고 결국 버핏의 판단이 승리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합의를 택했고 사건이 일단락되자 시장의 불안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버핏은 이 투자로 350만 딜러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댐스터 밀에서 쓴맛을 봤던 젊은 투자자는 이 사건을 통해 가치 투자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이 되자 그의 펀드는 무려 3,700만 달러를 관리하는 거대한 투자 기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은 분명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그의 평생의 동반자 찰리 멍거였습니다. 버핏의 전략은 너무나 확실히 먹혔죠. 그래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의 성공을 버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결국 확장이 불가능했어요. 버핏은 언제나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방식으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또 다른 문제투성이 기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버핏에게 버크셔는 정교한 섬유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싸게 사서 뜯어 고치면 돈이 되는 익숙한 타입의 담배꽁초 회사처럼 보였죠. 당시 버핏이 버크셔를 처음 매수하기 시작한 1962년 무렵 회사는 이미 하나 둘씩 공장을 닫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폐쇄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자본이 풀렸고 버핏은 언젠가 이 자본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으며 꾸준히 주식을 사모았죠. 그러다 버핏은 어느새 가장 큰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CEO였던 시버리 스탠튼이 버핏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버핏과의 만남에서 스탠튼은 그의 주식을 프리미엄 가격에 되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은 가격에 합의했고 거래는 성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탠은 곧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회의 자체가 처음부터 버핏의 속내를 떠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그날 워렌 버핏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분노했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주식을 사모으며 버크셔의 소유권을 장악했고 결국 스탠튼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건 쇠퇴하는 낡은 섬유 회사뿐이었죠. 버핏은 이겼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현실과도 마주했습니다. 싸구려 기업을 사서 고치는 전략은 이제 끝이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버핏은 이 실패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버크셔를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제국으로 재탄생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을 혼자서 이끌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순간 버핏과 찰리 멍거의 길이 다시 교차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투자 철학을 구축하고 있던 멍거, 그리고 실패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깨달은 버핏. 두 사람은 곧 깨닫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동맹이 탄생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습니다. 투자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는 사건이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때 빛을 잃어가던 섬유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가 이를 손에 넣는 순간 이 낡은 기업은 전혀 다른 운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투자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성공도 천재성도 아닌 상처와 실패, 그리고 배신에서 온 분노였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제 무대는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장, 수조 달러가 오가는 초격전의 금융 전장 속에서 버핏과 멍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며 역사에 남을 전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 결단은 세계 금융의 지도를 바꿔놓았죠. 우리는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투자의 신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